오늘 아침 식사하셨나요? 아마 사과를 드셨을 수도 있겠네요. 커피를 한 잔 마셨거나 요거트에 베리나 견과류 한 줌을 넣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평범하게 느껴져서 우리는 이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의 상당 부분이 한 작은 곤충 덕분에 생긴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옆에서 윙윙거릴 때만 알아차리는 그런 곤충 말입니다. 바로 벌이죠. 하지만 벌은 꿀을 만들잖아요. 사과나 요거트 속 베리가 무슨 상관일까요? 단지 내일 지구상의 모든 벌이 사라진다면 인류는 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겁니다. 훨씬 더 많이요.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손가락 끝에 겨우 올라가는 이 작은 생물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꽤 이상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현대 세계가 발전소, 인공위성, 공장, 그리고 화물선에 의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매일 먹는 것의 엄청난 부분이 클립 하나보다도 가볍고 고작 몇 주밖에 살지 못하는 생물에 달려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벌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벌을 위해 벌통을 만들고 꿀을 채취했으며 심지어 식물의 개화 시기를 따라 양봉장 전체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람들의 관심은 벌을 진정으로 대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 쏠려 있었습니다. 벌의 가장 중요한 일은 벌통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납니다. 사람이 거의 볼 수 없는 곳에서 말이죠. 꽃들 사이에서, 들판에서, 정원과 초원에서. 바로 그곳에서 미래 수확량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평범한 어느 봄날 아침을 상상해 보세요. 사과나무 정원에 꽃이 만발했습니다. 공기는 꽃향기로 가득합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작은 검은 점들이 끊임없이 스쳐 지나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그저 배경일 뿐입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풍경의 한 부분이죠. 자,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그림에서 벌을 없앤다고 해도 과수원은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나무들은 똑같이 아름답게 꽃을 피울 것이고 꽃잎들은 바람에 흩날리겠죠. 하지만 몇 달 뒤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꽃이 곧 열매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꽃과 열매 사이에는 중요한 단계가 하나 있는데 이 단계가 없으면 사과는 결코 나뭇가지에 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벌이 등장합니다. 벌이 꽃에 앉으면 아주 작은 꽃가루 알갱이들이 벌의 몸에 달라붙습니다. 그러고 나서 벌은 다른 꽃으로 날아가 그 꽃가루들을 옮겨줍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우연한 움직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해 식물은 열매와 씨앗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식물이 똑같이 벌에게 크게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많은 작물에게 이러한 벌의 방문은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가장 재미있는 사실은 벌 자체는 인류를 도우려는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벌은 수학이나 농부 혹은 상점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벌의 관심사는 오직 벌집에 있는 가족에게 필요한 꿀과 꽃가루뿐입니다. 참 놀라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벌들은 자신들의 생존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그 활동의 부산물로 수십억 인구의 식량이 생겨나는 것이죠. 제가 처음 이 주제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을 때 바로 이 점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연을 우리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무언가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관계가 거의 직접적으로 이어집니다. 벌 한 마리가 꽃을 방문하고 몇 달 뒤 누군가는 상점에서 그 과일을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건 사과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분 매개체가 필요한 식물 목록을 살펴보면 그 목록이 예상외로 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몬드,
체리, 배, 살구, 많은 종류의 베리류, 일부 채소, 심지어 현대 농업을 상상하기 어려운 몇몇 작물까지 포함됩니다. 때로는 그 의존도가 너무 커서 수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확량이 몇 퍼센트가 아니라 몇 배로 급감하기도 합니다. 농부가 토양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제때 물을 주며 해충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꽃이 수분되지 않은 채로 남는다면 이 모든 노력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 점은 특히 개화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1년 중 단 몇 주가 미래 수확량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 시기에는 많은 농장에 일부러 벌통을 가져다 놓습니다. 과수원 농가에게 이것은 농기계나 비료만큼이나 중요한 작업의 일부입니다. 겉으로 보면 거의 우스꽝스러운 광경입니다. 거대한 트럭들이 수천 개의 벌통을 싣고 수백 킬로미터로 이동합니다. 건축 자재도 장비도 식료품도 아닙니다. 이 수백만 마리의 곤충이 없다면 수확량은 예상보다 훨씬 초라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벌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하필 벌일까요? 세상에는 수천 종의 곤충이 존재합니다. 나비도 꽃을 찾아다니고 딱정벌레도 꽃가루를 옮깁니다. 심지어 일부 새나 박쥐도 식물의 수분에 참여합니다. 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답이 더 명확해집니다. 벌의 몸은 마치 이 일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몸은 수많은 미세한 털로 덮여 있어 꽃가루가 잘 달라붙습니다. 벌이 꿀을 모으는 동안 말 그대로 식물을 위한 날아다니는 운송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곤충들은 꽃을 그저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르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벌에게 이것은 평생의 주요 업무입니다. 매일 새로운 꿀 공급원을 찾고 수십 번씩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덕분에 벌들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으로 일합니다. 작은 벌통 하나가 한 계절 동안 약 5천만 송이의 꽃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백, 수천만 송이가 아니라 5천만 송이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어떤 벌도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들판에서 자매들이 얼마나 많이 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확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전체 시스템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조차 모릅니다. 각자는 그저 자신의 작은 임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꾼들이 수만 마리가 되면 거대한 살아있는 기계의 작동을 연상시키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만 이 기계는 기술자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초의 도시와 국가가 생기기 훨씬 이전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기 전에 어째서인지 좀처럼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질문을 던져볼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벌집이 도시처럼 작동하고 벌이 좌표를 전달하고 태양을 보고 방향을 찾을 줄 안다면 대체 이 작은 생명체 안에서는 어떤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벌집 안에서는 곤충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곳에는 역할 분담이 존재합니다. 새끼를 돌보는 어린 벌들이 있습니다. 벌집을 짓는 건축가도 있습니다. 경비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대부분을 집 밖에서 보내는 먹이 수집가도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 보면 자신도 모르게 눈앞에 있는 것이 곤충 군집이라기보다는 작은 도시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수천의 주민들, 공동의 식량 비축, 엄격한 분업, 그리고 휴일 없는 끊임없는 노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꿀벌이 다른 벌들에게 좋은 먹이 공급원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지점에서 자연이 몇 세기 전만 해도 순전한 공상과학 소설처럼 보였을 해결책을 생각해냈기 때문입니다. 경찰벌이 꿀이 풍부한 장소를 찾으면 벌집으로 돌아와 특별한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보면
벌집 위에서 무질서하게 부산을 떠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벌들에게 이것은 목표물까지의 방향과 거리에 대한 상세한 정보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움직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알고 보니 꿀벌은 말 그대로 동료들에게 발견 장소의 좌표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말이나 지도 또는 인간에게 익숙한 그 어떤 지표도 없이 말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이 사실에 대해 처음 읽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비유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그렇게 작동합니다. 참깨 한 알만 한 크기의 뇌를 가진 곤충이 수천 마리의 다른 곤충들에게 먹이를 구하러 정확히 어디로 날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매우 잘 작동해서 벌떼는 가장 이득이 되는 곳에 신속하게 힘을 집중시킵니다. 꿀벌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눈앞에 있는 것이 단순한 곤충이라는 느낌은 점점 더 사라집니다. 벌집 내부의 많은 과정들은 예상외로 복잡해 보입니다. 특히 그 주민들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꿀벌은 지형 지물의 위치를 기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꿀벌은 태양을 보고 방향을 잡고 시간대를 고려하며 심지어 오랜 비행 후에도 틀림없이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아냅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익숙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니까요. 하지만 꿀벌에게는 인공위성이나 지도 혹은 어떤 장치도 없습니다. 오직 아주 작은 신경계만으로 공학자들이 수십 년간 씨름해온 과제를 어떻게든 해결해내는 것입니다. 꿀벌은 때때로 벌집에서 꽤 멀리 한쪽 방향으로만 최대 7km까지 날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정도 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곤충의 크기에 맞춰 환산해 본다면 사람에게는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대장정과 같은 여정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매번 비행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바람, 비, 새, 거미, 그리고 갑작스러운 추위까지. 꿀벌을 둘러싼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사람이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것들입니다. 강한 돌풍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사소한 일입니다. 우리는 자켓을 여미고 그냥 갈 길을 갈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꿀벌에게 그런 바람은 그야말로 집에 돌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싸워야 하는 진짜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꿀벌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도 심지어 한 개체의 생존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언제나 군집, 즉 가족에게 있습니다. 일벌의 수명은 아주 짧아서 가장 바쁜 시기인 따뜻한 계절에는 약 6주 정도 삽니다. 그 짧은 생의 대부분은 끊임없는 노동으로 채워집니다. 처음에는 벌집 안에서, 그 후에는 벌집 밖에서 일합니다. 때로는 벌집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벌 한 마리는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1000마리의 벌은 훨씬 더 많이 압니다. 그리고 수만 마리가 함께 모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군집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은 꿀벌 군집을 곤충 무리가 아닌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에 비유합니다. 여왕벌, 일벌, 수벌, 저장된 먹이와 벌집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를 이루는 각 기관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꿀벌의 노동이 가져오는 결과가 벌집 안에만 국한된다면 이 모든 것은 그저 자연의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 진정한 규모는 벌 한 무리가 아닌 드넓은 들판과 과수원, 그리고 거대한 농업지역 전체를 바라볼 때 비로소 눈에 들어옵니다. 꽃이 만발한 시기에 커다란 과수원을 생각해 보세요. 몇 주 동안 그곳은 수백만 마리의 수분 매개자들이 동시에 일하는 장소로 변합니다. 이 일은 너무나 익숙하고 눈에 띄지 않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얼마나 거대한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몇 주에 따라 나중에 전 세계의 시장, 상점, 그리고 주방에 오를 수확량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질문이 생겨납니다. 만약 어느 날 이 일꾼들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완전히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질문은 많은 사람에게 이상하게 들렸을 겁니다. 벌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봄이 되면 과수원에 나타났고 여름에는 꽃주위를 맴돌았으며 가을에는 벌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일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여러 나라의 양봉가들은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습니다. 벌통은 제자리에 있었고 먹이도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왕벌도 살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벌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벌 군집 전체가 그냥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벌통 근처에서 죽은 것도 아니었고 그 주위에 쓰러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벌들은 날아간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점점 더 자주 발생하게 되자 양봉가들뿐만 아니라 생물학자, 생태학자, 농부들까지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의 실종이 더는 개별 양봉장의 문제에 그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꿀벌이 사라지는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이 농부들에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현대 농업은 100년이나 20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오늘날에는 단일 작물로 뒤덮인 광대한 지역들이 존재합니다. 수 킬로미터에 걸쳐 오직 아몬드나 사과나무 혹은 해바라기만 자랄 수 있습니다. 개화기에는 이러한 밭과 과수원에 엄청난 수의 수분 매개체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한 달 후도 아니고 일주일 후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말이죠. 만약 벌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꽤 빨리 눈에 띄게 됩니다. 꽃이 피고 집니다. 꽃잎이 떨어지죠.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예상보다 열매가 적게 열렸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대규모 과수원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봄에는 나무들이 말 그대로 꽃으로 뒤덮여 완전히 건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광경을 보며 가을에는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자연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꽃이 피었다고 해서 모든 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죠. 아름다운 봄 풍경과 가을의 풍성한 수확 사이에는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보이지 않는 작업이 숨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아몬드입니다. 전 세계 아몬드 생산량의 거의 대부분이 단 한 곳, 캘리포니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약 100만 에이커에 달하는 면적에서 아몬드를 재배합니다. 그리고 매년 2월 나무에 꽃이 피면 전국 각지에서 약 200만 개의 벌 군집이 그곳으로 운송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미국 전체 벌 군집의 약 절반이 매년 이 여정을 떠납니다. 수천 대의 트럭이 단 몇 주간의 개화 시기에 맞추기 위해 여러 주를 가로질러 벌통을 실어 나릅니다. 이것이 없다면 캘리포니아의 아몬드는 그냥 수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한 해 정도 아몬드 수확량이 줄어드는 게 뭐 그리 큰일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막상 계산을 해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아몬드는 수백 가지 제품에 사용됩니다. 아몬드 우유, 초콜릿, 빵, 견과류 믹스 같은 것들 말이죠. 이 단적인 예 하나에 단 몇 주의 개화 기간과 수백만 마리의 벌에 의존하는 거대한 생산사슬 전체가 걸려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아몬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블루베리, 유럽의 유채, 해바라기, 호박, 오이, 가축 사료용 클로버까지
어디서나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벌의 개체수는 줄어들고 있고 농부들은 이 부족분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 나서야만 합니다. 일부 농가들은 개화기 몇 달 전부터 미리 벌통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필요할 때 벌통이 아예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벌 군집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도 증가해서 벌통 임대료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꿀벌이 이제는 부족한 자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꿀벌 개체수 감소를 심도 있게 연구하면 할수록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점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질병과 기생충이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아응애라는 진드기가 있는데 이 진드기는 말 그대로 꿀벌의 몸에 붙어 살면서 벌군집 전체를 약화시킵니다. 수십 년 전 유럽과 미국의 양봉장에 나타난 이후로 전 세계 벌통 폐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익숙했던 풍경의 변화가 원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온갖 풀들로 다채로웠던 들판이 이제는 단일 작물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소들이 풀을 뜯고 야생화가 자라던 목초지는 반듯한 녹색 사각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꿀벌들은 주요 작물의 개화기 사이에 말 그대로 먹이를 구할 곳이 없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인간이 해충을 없애는 데 도움을 주는 화학물질이 동시에 익충에게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살충제는 꿀벌을 즉시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는데 꿀벌의 방향 감각을 교란시킵니다. 벌통을 떠난 꿀벌은 그저 다시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썩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인류는 점차 주변 환경을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바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러한 변화와 함께 전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참여자 중 하나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전에는 거의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렸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벌의 수가 정말로 너무 적어진다면 인간이 직접 그들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웠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처럼 보입니다. 정말로 문제가 단지 한 꽃에서 다른 꽃으로 꽃가루를 옮기는 것뿐이라면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인간은 마천루를 짓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며 아주 복잡한 기계들을 만들어냅니다. 고작 평범한 벌 하나를 대체하지 못할 리가 있을까요? 몇몇 국가들은 이 문제를 이론이 아닌 실제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자연적인 수분 매개자의 수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줄어들어 그 작업의 일부를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과수원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만 수천 마리의 윙윙거리는 벌 대신 작은 붓을 든 사람들이 나무 사이를 걸어 다닙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한 꽃에서 꽃가루를 모아 다른 꽃으로 옮깁니다. 꽃 하나하나, 가지 하나하나 말입니다. 이건 영화가 아닙니다. 이런 장면을 처음 보면 거의 황당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최신 기술을 갖춘 사람이 예전에는 곤충들이 공짜로 해주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사람이 직접 수분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이 든다는 점입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1헥타르의 사과 과수원을 사람이 직접 수분하는 비용은 벌통을 빌리는 것보다 20배나 더 비쌉니다. 벌 한 무리가 자동으로 하는 일을 사람은 말 그대로 꽃 하나하나를 일일이 작업해야 합니다. 특히 넓은 면적의 경우 그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작은 정원에 있는 나무 몇 그루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수천 헥타르의 농작물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등장했습니다. 사람으로 벌을 대체할 수 없다면 기계가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몇몇 연구팀은
식물 사이로 꽃가루를 옮길 수 있는 초소형 로봇을 개발하기 시작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아이디어 자체는 마치 공상 과학 소설처럼 들립니다. 수백만 개의 아주 작은 기계 장치들이 바위를 날아다니며 살아있는 수분 매개체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엔지니어들이 이 문제를 더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문제는 더욱 복잡해 보였습니다. 꿀벌은 단순히 꽃 사이를 날아다니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꿀벌은 스스로 식물을 찾고 지형을 파악하며 날씨에 반응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 이 모든 것을 거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해냅니다. 사실상 자연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재현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심지어 공장이나 컴퓨터, 실험실 하나 없이 말입니다. 현대기술의 역량과 평범한 꿀벌 한 마리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 작은 생명체에 대해 예상치 못한 존경심이 생겨납니다. 이 존경심은 꿀벌이 강하거나 위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임무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좀처럼 생각하지 않는 또 다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꿀벌은 사람의 명령에 따라 일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켰다가 저녁에 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꿀벌은 수백만 년에 걸쳐 형성된 거대한 살아있는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꿀벌과 더불어 바로 이런 수분 매개체에 적응해온 식물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는 많은 꽃들은 말 그대로 이 오랜 공생관계 덕분에 지금의 모습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꽤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우리는 보통 벌을 식물의 조력자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식물과 벌은 셀 수 없이 많은 세대를 거치며 서로를 변화시켜온 오래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벌의 실종은 단순히 농업에만 타격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 여파는 훨씬 더 멀리 퍼져나가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분이 줄어든다는 것은 수많은 식물의 열매와 씨앗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물이 줄어든다는 것은 다른 동물들의 먹이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변화는 마치 돌을 던진 후 물에 퍼지는 동심원처럼 연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문제는 오랫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거의 눈에 띄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즉시 일어나는 재앙은 잘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익숙한 무언가가 조용히 사라지면서 시작되는 재앙은 훨씬 더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벌들은 요란한 재앙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매일 자신의 일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수행되는 동안 우리 대부분은 벌의 존재 자체를 전혀 떠올리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영상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면서 가장 놀랐던 점은 한 가지 단순한 사실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벌이 꿀을 만든다는 것을 알지만 꿀이 벌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벌에게 꿀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지구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벌의 진짜 가치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 가치는 밭에서 자라고 과수원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으며 식료품점 진열대에 놓여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커피를 따르고 사과를 자르거나 냉장고에서 요거트를 꺼낼 겁니다. 그들 대부분은 벌에 대해 떠올리지도 않겠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야말로 벌들이 얼마나 자신의 일을 잘 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일 겁니다.